임승희 교수님, 윤영희 교수님 두 분도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프랑스는 100년 전쟁 이후로 이긴 적이 없다. 쟤네들은 종교는 300개인데 소스는 2개밖에 없어 뭐 이러고. 테크놀로지야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투표를 하나마나 예수. 이걸 추천합니다. 이게 약간 친숙해 아닙니까? 그게 왜 우리 동네 꾼을 뺏어가요? 많은 고민 끝에 저희는 세종대왕을 CTP가 나옵니다. 세종대왕은 당뇨예요, 당뇨. 여러분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이 네임밸류 좋습니다. 필요하- 람세스 2세 또 오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나면 왜 국무총리 합니까? 대통령 하지 않아. 자, 일찍 죽었잖아요. 30대 죽었잖아요. 정윤 교수님 경고. 징징대는 표현 안 됩니다.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2023년 8월 6일을 시작점으로 해서 만 2년 100회 특집을 찍게 됐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을 일일이 다 인사를 하면은 저희가 인사 시간 1시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소개를 드리면 목례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정치사 이상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영국사 윤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독일사 윤영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사 임승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고학의 강윤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동남아시아 장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중남미의 민원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동 이스라엘 성일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유로메나 박현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집트 고고학 광민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더스 고고학 김용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학의 김희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약간 독특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건축공학의 남성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썰렁한 농담의 최고조이시죠? 고려사의 정일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한국고대사의 조법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고대사 이성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일본고대사 나행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고대사 고구려사의 안정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가 모였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처음 사실 골방에서 녹화를 시작했을 때 과연 이 역사를 보다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파일럿 제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걱정들도 사실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100회 특집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픽과 함께 했던 저희 역사를 보다가 엄청난 조회수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서 가입했습니다. 저 스픽 깔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 조회수도 잘 나왔거든요. 그 덕분에 저희 100회 특집 스픽에서 다시 한번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 덕분에 우리 교수님들 들어갈 때 족발이라도 한 덩이 사갈 수 있습니다. 뒷발 말고 앞발로 사가셔. 대자로 사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계속해서 이런 방송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교수님들 중에 이 SKT1 페이커 선수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뭐 게임 자체로서는 잘 모르는데요. 제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인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이 게임에 좀 빠져가지고 자기가 게임 선수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좀 신경전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부모하고요. 엊그저께 갑자기 식사하면서 자기가 좀 게임의 전성기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이 게임을 먼저 알았으면은 베이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을 알았으면은 그때 한번 만나게 해줬으면은 우리 아이의 인생 덩달아서 인생도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스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페이커 선수가 얼마 전에 외교부 행사에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실패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다. 근데 이 멘트가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멘트인데 좀 가슴속에 좀 남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스픽을 봤는데 이 스픽의 슬로건이 정말 딱 맞아요. 틀려라 틀릴 것이다. 이게 스픽의 슬로건입니다. 계속해서 틀리세요. 그럼 트이게 됩니다. 이게 스픽의 슬로건인데 두 가지 말이 약간 맞닿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 선수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린 게 아니구나.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구나. 언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계속 틀리다 보면 말문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T1팀이 통째로 영어 앱에
스픽과 함께 캠페인을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앱 안에는 T1 선수들 목소리로 영어 표현을 배우는 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선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면 따라할 수 있고 잘 따라하면 영어 이 색깔이 탁 변하면서 잘했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게 언어라는 게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스픽을 통해서 동기부여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라는 산을 정복하는 길, 두려움 속에서 T1 선수들과 함께 승리 스피릿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한마디보다 틀려도 내 입으로 받는 한마디가 훨씬 더 여러분들의 영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광고를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광고 덕분에 교수님들께서 치킨이라도 한 봉지 들고 가시고 아까 족발이라면서요. 둘 다 사실 수 있습니다. 한 손엔 족발, 한 손에 치킨. 저희가 사실 이 100회 특집 역사총회를 계획하기 전에 소장품 혹시 있으시면 가져와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그 사연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혹시 소장품 갖고 오신 교수님 계십니까? 네. 그럼 민원정 교수님부터 어떤 소장품인지 좀 소개를. 저는 이 남미 하면 흔히 생각하시는 맛대차 컵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칠레에서 쓰던 맛대차 컵이 이삿짐에서 없어졌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라는 곳에 갔더니 네네네. 이제 브라질 전체가 맛대차를 즐기는 건 아니고 브라질 남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 지역에서 맛대차를 많이 마시는데 그 친구가 이거 가지고 가. 예, 그래서 받아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테차가 제품으로도 나와서 상품으로도 네.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뭘로 만드는 거예요? 맛대는 이제 그 지역에 살던 과라니 인디오들이 키우던 풀로 만드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쪽에서는 이렇게 컵으로 하고 네. 사실은 맛대차가 단순히 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봄비아라고 하는 걸로 해서 내가 한번 빨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셔서 이게 어떤 리추얼, 어떤 의식의 의미도 있고 또 우정과 환대의 의미도 있고 우리는 맛대를 나눠 먹는 사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마침 집에 맛대 차가 남은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워서 이거 이제 칠레 열쇠고리를 하나 덤으로 가져왔는데 이 열쇠고리는 밑에 이제 라파누이가 바로 이스터 섬을 그 라파누이 섬 언어로 라파누이라고 하고 이제 칠레 영토고 이 그림은 이제 땅가따마누는 이제 버드맨 새 인간이라서 보통 우리가 이스터 섬 하면 그 모아이 석상을 생각하시는데 그 이스터 섬에서도 어느 순간 어떤 격변이 일어나면서 이스터 모아이 석상 대신에 이 땅가나 마뚜를 숭상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저희 18명이 다 한 번씩 이렇게 빨고 농담입니다. 우리 박현동 교수님 뭔가 화려한 걸 저는 그냥 그 이란 쪽에서 전통적인 이란의 도자기 같은 건데 뭘 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장식? 장식입니다. 저게 그 회청색이라고 하는 그 네, 그런 계통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란에 주로 이제 많이 있는 컵받침? 아니요, 이게 벽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예, 보면 예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나멜로 잘 해가지고 이게 기스가 나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걸 주로 많이 장식을 하는데 전용 문장이고요. 이거는 뭐 그냥 세밀하거든요. 그림이 예, 직접 세밀한데 이게 미니어투르라고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그리는 그림인데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펜대를 만들어 놓은 장식품인데 독자분들에게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의미 있는 또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지 교수님. 사실 역사를 보다인데 제가 지리학자인데 와도 되나 싶어가지고 지리에도 역사가 있고 옆에 인사하시죠. 건축공학자님 계십니다. 네, 저희가 초대받은 그런 기쁨에 영국에 가면 항상 이제 앤틱 지도, 고지도가 품격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지도 강조해가지고 제가 시청자들 항의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죄를 좀 감하기 위해서 제가 이 테이블보인데요. 고지도 이 테이블보를 갖고 왔습니다. 크기도 하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고지도 플레이트고요. 세계사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진짜 식사하시면서 네. 저 인도 좀 치워봐라. 거기에서는 이러면서 역사 이야기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가져. 네, 김영중 교수님. 이게 뭐 지도 넣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림 보통 네, 포스터 같은 거. 네. 갖고 있는 학생. 다른 분들 가져오신 거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정규 교수님. 제가 이거 오랜만에 열었어요. 저는 제일 가볍고 작은 걸 갖고 왔는데요. 강 교수님 이게 고고학과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요. 제가 2018년도 여름에 러시아 알타이를 조사할 때 이걸 받았는데 그때 러시아 월드컵 중이었습니다. 이거를 왜 받았냐? 이날이 한국이 독일을 꺾은 날이에요.
다 모여서 너희들이 제발 이 히틀러의 복수를 해다오. 전 알타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저희를 응원했거든요. 마지막에 진짜 한국이 다 이길 줄 몰랐는데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 골 넣고 그러면서 그때 자비아트카라고 하는 그 마스코트를 누가 저한테 줬어요. 기념품으로. 기분 안 좋을 때 내지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한국이 독일을 꺾는데 세상에 안 될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 언제나 희망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3초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 눈을 바라봐.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준 교수님. 그 마침 올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울산 방구대 안각화가 등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가 이제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와 더불어서 아직도 이렇게 선사 안각화 같은 걸 그리는 전통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답사할 때 그 부족민들한테 받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게 한 2장 있어서 하나 정도는 여기 기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그려진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런 그림을 그려온 지는 수천 년 이상이 된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최소한 고고학자들이 예상하기는 한 10,000년 정도 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바위뿐만 아니라 살고 계신 집이라든가 그리고 또 중요한 의뢰가 있을 때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통적으로 그리시는 걸 그때 받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부족의 마스터가 그리신 그림을 하나 가져와봤어요. 이걸 걸어놓으면 만년의 인도 역사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뭐가 그려져 있냐면 그 마을의 생활상들, 일종의 마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가운데가 추장의 집인 거고 여러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행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네요. 네. 비슷한 게 2장 더 있는데 이거 하나만 일단. 저도 좀 말씀드릴까요? 근데 사실 너무 좋은 걸 갖고 오셔가지고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일단 저는 그냥 이것저것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것은 요 조그만한 이 하마들인데 이집트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무서워한 동물이에요. 하마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근데 또 암하마는 또 어떤 여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서 암하마를 또 여신으로 숭배하기도 했는데 이게 타웨레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성의 여신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암하마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부적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재료는 이제 파이앙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란색 빛이 나게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레플리카로 만든 일종의 기념품을 제가 2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이거 너무 조그만해서 뭘 가져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찍은 사진을 뽑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요 피라미드 사진인데 직접 찍은 피라미드 사진. 예, 요거 이제 기자의 그 3개의 피라미드를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고요. 여지껏 봤던 사진 중에 제일 피라미드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멋있는 지역이에요. 사진 찍기 좋은 지역이고 또 하나는 요것도 역시 같은 피라미드인데 요거는 이렇게 도시를 관통해서 보이는 피라미드입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1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줌으로 당겨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게다가 이 사진은 일종의 어떤 사료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게 한 15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 도시 경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찍으면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2개의 사진을 준비했고 그리고 요거 진짜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갖고 왔으니까 요 제 엽서를 갖고 왔는데 제 팬분이 저를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그려주신 팬아트인데 요거를 이제 엽서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몇 개 갖고 있어가지고 요것도 좀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소장품이라는 건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사인도 같이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소장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소장품 잘 모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셨다고요? 안 줄 거야.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 소장품 갖고 와주신 우리 교수님들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역사를 보다 굿즈를 선물로 드리는데 제가 준비한 선물 요게 한 장 있거든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애틀에서 출발한 스타벅스는 마테차를 가져오신 우리 민원정 교수님께 차대차 물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100회 특집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취합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임승희 교수님, 윤영희 교수님 두 분도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이 영국사, 프랑스사. 제가 선생님으로 모신 아주 존경하는 역사학자시죠. 그 두 분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역사상 친구이기도 하지만 앙숙이잖아요. 역사학자 중에 프랑스학자와 영국사학자 분들은 서로 약간 경쟁심? 조금 낮춰보는 경향?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일단 프랑스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없습니다. 프랑스사는 영국사에 저는 사실 영국사하고 프랑스사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거를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특히 영국 사학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제가 그들을 뭐 혐오한다거나 네. 미워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뭐 이거는 네.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관계를 모르신다면 영국 사학자와 프랑스 사학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사이가 특별히 안 좋은 게 서로 뭐 지금 어려운 처지라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영국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뭐 농담처럼 서로 긁기는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에 대해서 쟤네들은 종교는 300개인데 소스는 2개밖에 없어 뭐 이러고 반대로 이제 프랑스는 종교는 2개인데 우리는 소스가 300개야 뭐 이런 정도 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뭐 충돌이 있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궁금증이 생겨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역사상 싸웠을 때 누가 더 많이 이겼어? 했더니 이제 프랑스는 100년 전쟁 이후로 이긴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약간 긁히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독일사 학자가 가운데 계시는 거를 그러니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근데 이상동 교수님은 스코틀랜드사란 말이죠. 저는 이제 중세사 전공자니까요. 중세사 전공자 관점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프랑스랑 잉글랜드는 앙숙 관계죠. 가령 뭐 사진을 찍을 때라든지 승리를 표시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영국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상대방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모욕이죠, 모욕. 아, 이게 미국에서 가운데 손가락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기원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프랑스랑 잉글랜드하고의 그 앙숙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100년 전쟁 해가지고 이제 10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대고 잉글랜드 애들이 뭐 롱바우라 그래가지고 장궁을 잘 써요. 네. 그래가지고서 프랑스의 기병대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잉글랜드 포로를 잡아가지고서 손가락을 딱 잘라버리는 거죠.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그래놓고서는 이제 가서 막 사기를 저하시키니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엄청나게 치욕적인 이게 게 됩니다. 네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의미가 그런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랑 잉글랜드랑 좋을 수가 없어요. 이상동 교수님의 어떤 그 역사 이야기 재밌는 에피소드 너무 좋았는데 유치한 질문으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가 미워요, 프랑스가 미워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죠. 프랑스가 차라리 낫군요. 네, 프랑스하고 협력 관계를 맺는 거죠. 제가 월드컵 때 한번 2010년이었나 잉글랜드랑 이제 프랑스가 이제 8강인가에서 만난 거예요. 네네. 스코틀랜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응원할 누구 거냐? 응원해? 자기는 평생 잉글랜드 응원해 본 적이 없다. 제가 이 정도로 싫어하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여행을 가면은 기념품으로 파는 티셔츠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딱 2팀만 응원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 써 있냐?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랑 경기하는 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이거 녹화해놓고 나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혹은 나 이 말 내가 바꾸고 싶은데 고치고 싶은데 후회하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었다면 지금 수정하거나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스코틀랜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제가 스코틀랜드의 전통 음식으로 하게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잘 모르시니까 한국 음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순대를 이야기했죠. 순대보다 더 퀄리티가 좋다라고 했다가 감히 우리 순대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던. 근데 그건 진짜 욕을 얻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순대 맛있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예. 순대가 훨씬 나아요. 예. 음식 얘기 나온 김에 이 음식이 최고다. 이 나라 음식, 이 역사 음식 본인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음식을 얘기해 주신다면. 음식하면 일단 프랑스가 나오시는군요? 영국, 스코틀랜드는 하실 얘기가 없으실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푸아그라입니다. 근데 푸아그라가 지금 논란이 있어서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방식이 뭐 예전처럼 막 코스 끼워갖고서 이런 게 이제 많이 줄었다. 근데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는 않고 어디선가는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많이 줄었고 푸아그라는 맛있습니다. 근데 음식에 대해서 네. 제가 좀 할 말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 10년 전에 CNN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국가별로 선정을 했는데 1위 한 음식이 어느 나라 음식인지 아세요? 영국이라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마사만 커리라는 게 있어요. 태국의 마사만 커리. 근데 제가 먹어본 마사만 커리 중에 가장 맛있는 게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먹은 마사만 커리였어요. 왜냐면 그게 네. 아니 근데 그게 태국 음식점이 굉장히 많고 스코틀랜드 양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게 양고기예요. 그러니까 마사만 커리가 사실은 이슬람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남부의 이슬람 음식이고 동서양에 만나는 그러니까 인도의 커리도 들어가고요. 그죠? 마사만 커리에 뭐 여러 가지 향신료도 들어가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꼽힌 게 마사만 커리. 태국이 사실은 불교 국가라고들 당연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태국 남부는 치열하게 이슬람을 믿는 지역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양갈비 하면은 중동이 최고죠. 양 하면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고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양갈비는 중동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양갈비집 많잖아요. 어떻게 다 뭐가 문제냐? 냉동된 양갈비잖아요. 싱싱하지가 않아요. 프레시하지 않습니다. 양을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다 냄새가 나죠. 그리고 냉동된 거는. 그러나 현재 가서 양갈비를 드시면 이란도 좋고요. 그리고 중동적 웬만한 시장 가시면 양을 그대로 참아놓은 양갈비를 그냥 구워서 숯불에다가 이제 이렇게 주면 그냥 입에서 녹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란에서는 대표적으로 양갈비로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샨디즈라고요. 체인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란에 가가지고 샨디즈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양갈비 먹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중동은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캐나다에서도 공부했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자랑스러워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푸틴. 푸틴을 먹어요? 예, 푸틴.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아요. 푸틴. 네, 예, 푸틴인데 그 발음은 이게 국외어마가 심해가지고 퀘벡 프렌치에서는 푸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푸틴인데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즈하고 치즈를 넣고 그다음에 그레이비 소스를 넣어서 먹는 건데요. 이게 뭐 퀘벡에서 최고의 음식이어서 특히 겨울에 스키 탄 다음에 먹으면 뭐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건 없습니다. 그 영국이 네. 진짜 음식하면 할 말이 없는 나라지만 한 가지 그 자부심 있는 게 이제 감자 요리거든요. 양갈비 나오고 막 이런 푸아그라 나오고 아니, 이러는데 감자 요리요. 아니,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감자 요리가 또 캐나다가 네네네. 맛있다고 그 얘기는 또 영국에서 피시앤칩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감자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도 비 오는 날 좀 생각이 날 정도로 맞아요. 나름 맛있습니다. 감자의 기원은 안데스 산맥입니다. 중남미가 감자의 산지군요. 네, 중남미 감자의 산지라 페루 가시면 정말 수십 종의 색깔이 다양한 감자가 있고 뭐 양고기 얘기하셨는데 파타고니아 지방에 가시면 이것이 진짜 양고기다. 네. 파타고니아가 그 티셔츠로 유명한 그 지역이잖아요. 뭐 입어는 봤지 가보기는 했니 뭐 이런 파타고니아. 예, 파타고니아가 칠레 쪽이 또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이 있고 아르헨티나 쪽이 바릴로체라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고기를 드시면 진정한 고기의 맛을. 아르헨티나에서 고기 먹으면 진짜 세계 최고라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탱고쇼 보실 때 식사 포함이 있고 식사 미포함이 있는데 식사가 포함된 탱고쇼를 보시면 정말 접시 밖으로 삐져나오는. 스테이크 먹고 싶다. 근데 미식하면 상다리 패놓고 다 먹는다는 게 중국 아닙니까? 이성훈 교수님, 중국이 미식의 국가 아닙니까? 네, 중국에 뭐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뭐 땅에는 책상 말고는 다 먹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다니면서 각지의 다양한 식재료를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이긴 한데 제가 기억나는 두 가지 에피소드는 중국의 남방 지역을 갔는데 항상 이제 주문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너무 많은 식재료와 조리 방법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제가 프리닥 때 이렇게 여행하면서 주문을 보고 토개볶음, 흑토자에 닭게자의 볶음 요리라 그래서 중국에도 토종닭 볶음을 하는구나라 그래서 저희 일행하고 주문을 자신 있게 했는데 나온 요리는 토개는 개구리 볶음 요리였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들 기겁을 했는데 막상 먹었을 때는 정말 연한 닭고기처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이 하나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실크로드 여행을 할 때 투르판에 갔었는데 거기에 메인 요리가 시그너처 요리가 나왔는데 낙타 발바닥 요리였어요. 이 낙타가 당연히 뭐 식용으로도 먹는 건 들었지만 이 발바닥 요리라서 굉장히 놀라고 기대 반 또 걱정 반 했는데 정말 풍부한 콜라겐 덩어리고 감칠맛이 있고 너무 맛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던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낙타 발바닥을 먹을 기회가 있을까? 입에 대본 거는 닭발, 들어본 건 곰발바닥이었는데 낙타 발바닥도 먹는군요.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가 워낙 곰발바닥 요리를 좋아하고 만안전석의 중요한 요리로 나오다 보니까 곰발바닥을 속여서 낙타 발바닥으로 대신하는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꽤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억에 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역사학자분들, 고고학자분들 뭐 다 계시지만 이건 좀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건축물이나 이제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이걸 복원을 하는 게 맞느냐,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건축물 복원이니까 그럼 우리 남순석 교수님부터 한번 건축물 복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복원은 원형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일 거고요. 일단 보존은 그냥 지금이 괜찮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자, 보존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는가. 가장 그 최근에 좀 중요했던 이슈가 노틀담 대성당이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불에 탔고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건축가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서 또는 우리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또는 상상력을 가지고서 심지어 뭐 지붕을 투명하게 하자 또는 수영장을 넣어보자 갖가지 상상을 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큰일 날 소리라고 하면서 그냥 원형 그대로 복원하자가 됐죠.
그래서 2024년도에 복원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복원을 했던 그 상태가 그 역시 사실은 그 19세기 중반에 복원이 됐던 상태였고 그 복원을 한 사람은 이제 유젠 비올레 르딕이라고 하는 프랑스 건축학자였죠. 그 복원이 가장 그 심각했던 문제점은 사실은 그 노틀담 대성당이 한 번 또 그러했던 적이 없었던 모습으로 복원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저것은 복원이 아니라 파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비올레 르딕의 관점은 저 복원이 사실은 저러한 방식으로까지 완성되지 못했지만 고딕 성당의 구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저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상적인 상태로 복원을 시킨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파괴라고 하지만 비올레 르딕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순수한 상태로 되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약간의 그 복원과 보존은 결국은 어떤 상태를 지향하는가. 근데 그 상태가 이제 과연 어떤 상태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중요한 게 어떻게 보존하건 복원을 하건 조금 지나면 그 당시에 거친 기술로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보존을 하건 복원하건 언제라도 여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석굴암 있지 않습니까? 석굴암도 완벽하게 지금 복원을 못한다고 하는 게 무너진 상태가 정확하게 그때 기록 안 해놔가지고 지금 복원해 놓은 것도 실제와 맞다 안 맞다 논쟁이 있는데 그거는 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미륵사 석탑 있지 않습니까? 익산에 있는 거. 1915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시멘트 150톤을 갖다 부어서 바른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 무식한 사람들이라 하지만은 콘크리트가 그때 발명된 지가 한 70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엔 첨단 소재였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야 내가 나름 일본이 근대화했으니까는 좋은 거 보여줄게 하면서 그냥 시멘트 발라버린 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복원을 다시 파는데 실패했습니다. 미륵사 석탑은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논란이 된 게 이제 황룡사 구층탑 뭐 다 아시잖아요. 어찌 보면은 경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거 복원하자 해서 사실 지지난 정부 때는 이미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기로 했는데 안 돼요. 누구도 그 책임을 안 맡으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복원이 아니라 재현이죠. 저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유럽에 가보시면 오래된 길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상상도 하고 또 관광상품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종로에 피막골이 있었어요. 있었죠. 뭐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고 말을 피하기 위한 그런 아기자기한 골목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부동산 개발을 해버리고 거기에 그냥 피막골의 흔적만 맞아요. 이름만 남긴 그걸 보고 지리학에서는 그걸 장소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건축물의 보존도 중요하고 그걸 그대로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삶의 흔적들을 그거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소성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조금 한국이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있는 땅에 뭐 한 20% 30%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시 지역은 계속 이제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 사람이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존도 중요하고 저도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보존을 하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럼 사람들은 또 산 깎고 어디 깎고 살아야 되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그 공평 그 도시유적 한 것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15층짜리를 짓는다. 근데 이제 밑에 유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를 이제 필로티처럼 보존을 해주고 그 대신 이제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죠. 한 층을 더 올려주는 거죠. 그럼 뭐 건축비는 좀 들겠지만 그래도 뭐 모든 유적을 다 남길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면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할 때 6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등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등재 기준의 하나가 어떤 한 시대 문화의 전형성을 보여주거나 또 하나는 곧 훼손돼서 영원히 인류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문화재는 보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훼손 위기까지 가는 그런 문화유산은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거를 복원한다는 의미로해서 처음 만들어졌던 그것을 다시 만든다. 사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또 훼손할 위기도 있고 사실 그것은 오늘날 뭐 AI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연구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초기 형태를 재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체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부른 복원이란 건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가령 이제 중국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그 유명한 룽번 석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그 거대한 봉선사 대불이 있죠. 7세기경에 만들어졌던 이 봉선사 대불이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빛이 발해서 황토 색깔로만 남아 있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모든 총천연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채색을 다시 할 것인가? 결론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얼마든지 가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도 되고 룽본 석굴이 밤이 되면 모든 부분을 LED 등으로 총천연색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처음 제작됐을 때 그 모습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낮이 되면 이제 불이 꺼지면 지금의 룽본 석굴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말씀하셨는데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된 이집트 남부의 그 아부신벨 대신전 같은 경우는 그 신전은 이제 원래 산을 뚫어가지고 만든 암굴 신전인데 그거를 그 산 위에다가 이제 수몰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다 잘라가지고 산 위로 옮긴 것이에요. 1960년대에 이루어진 작업인데 그걸 이제 신전을 이전 복원할 때 고민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전은 4개의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좌상이 이 파사드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좌측에서 두 번째 있는 좌상은 상체가 떨어져 있어요. 상체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떨어진 것이 후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신전을 짓던 과정, 그러니까 람세스 2세가 신전을 짓던 기원전 1250년경에 이미 떨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가들이 그걸 이전할 때 고민을 해요. 이거를 우리 지금 기술로는 다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것을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결론은 올리지 않는 걸로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떨어져 있던 그곳에 똑같은 그 위치에다가 지금 옮겨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형의 모습은 사실 요즘에는 다양한 미디어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뭐 실제로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때의 그 선택이 60년대의 선택이 그래도 더 올바른 것이 아니었냐 이런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원은 약간 지향하고 보존을 중심으로 하되 그것을 현대의 기술로 복원된 디지털 뭐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질문 중에 김용준 교수님,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왜 인도는 힌두교를 믿죠? 그 힌두교 신자가 훨씬 많지 않나요? 일단은 그렇긴 한데 네네. 인도에서 불교 신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면서 서운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히말라야에 아직 불교 신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 인도가 지금 16억이나 17억 명인데 히말라야에 조금 남아 계시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근데 좀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불교 신자가 굉장히 많은데 왜 불교의 탄생지에서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좀 사랑받지 못하는 종교일까? 사실 이 불교가 인도에서 왜 쇠퇴했는가가 생각보다 학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뭔가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탄생하고 발전할 때는 저희가 사실 자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교가 융성하고 할 때는 당연히 자료가 많고 또 오히려 석가모니 시대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문헌 자료도 많고 저희가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봐도 유적도 잘 나와요. 네. 쇠퇴 시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불교인들 스스로도 우리가 요즘 쇠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기록을 잘 안 남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시대 전체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저희가 추정해 보면 힌두교의 이제 상대적인 상승. 근데 이제 힌두교의 상승은 그 당시에 이제 훈족, 이 유라시아 대륙을 흔들 때와 좀 관계가 있거든요. 훈족이 유라시아를 흔들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휘청거리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사산족 여기도 이제 휘청거리고 인도도 굽타라고 하는 유명한 왕조가 휘청거리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제무역 이런 게 조금 약간 영향을 받아서 인도가 약간 국제무역 그리고 좀 국제화적인 마인드에서 좀 국수주의적인 마인드가 인도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시기에 불교의 쇠퇴가 시작됐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힌두교에 흡수되었던. 근데 힌두교가 중흥운동하면서 불교를 흡수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결정타는 이슬람이 맥입니다. 이슬람 때문에 불교가 쇠퇴한 겁니까? 예, 8세기부터 무슬림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북인도 쪽에서 불교가 그냥 끝나요. 사찰을 부시고 승려들을 죽이고 그런 굉장히 만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 원래는 불교 지역이잖아요. 원래 불교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바미안 석불도 있고. 근데 그쪽 지역을 전부 다 무슬림들이 장악하면서 이슬람에서 완전히 끝난 거죠. 폭력적 제압을. 예, 사실 폭력적 제압을 했어요. 불교 도서관도 다 박살내고 승려들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갔는데 불교 신자들이 그러면 뭐 이슬람으로 개종하느냐? 그거 다 힌두교로 개종하거든요.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결정타는 이슬람이 매겼고요. 첨언을 하면요. 일단 그 박현도 교수님 지적대로 8세기부터 이제 인도 북쪽에서 이렇게 그 무슬림들이 내려오면서 인도가 부분적으로 이제 힌두화됐는데 불교가 쇠퇴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승려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게 불교 자체가 너무 철학적으로 가게 돼서 사람들에게 종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존재가 어렵다. 네.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가 등장하면서 힌두교가 불교를 흡수한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도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교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인도에서는 사실상 그 원시불교 형태가 아주 남쪽에 일부 남아있지만 사실상 그 원시불교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 스리랑카, 지금 현재 동남아의 미얀마 정도? 반대로 얘기하면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는 이렇게 쇠퇴했는데 동남아시아에는 왜 이렇게 불교가 중흥한 곳이 많아요? 크게 대륙부랑 해양부를 나눠서 대륙부 같은 경우는 13세기 정도부터 소승불교, 상자불교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쭉 이어져 오게 됐고 해양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중동이나 이쪽의 이슬람교는 말 그대로 이 처절하게 지켜온 하나의 종교인데 이쪽에서는 이슬람 상인들이 포교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자체가 상당히 리버럴해요. 근데 이 동남아로 들어온 소승불교, 우리 보통 소승불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좌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파 중에 18개의 부파가 있었는데 18부파 중에 하나가 상좌예요. 테라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재까지 생존해 있어서 그냥 상자불교나 소승불교, 테라바다 불교는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상자불교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바다를 통해 무역로 쪽에는 이슬람이 좀 많이 성행을 했지만 내륙 쪽에는 불교가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쭉 들으면서 느낀 건데 역사적인 내용을 쭉 봤을 때 나보다 잘날 때 많이 미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느껴집니다. 이렇게 시기 질투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좀 잘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조금 더 잘나게 해드리는 방법, 외국어를 잘하는 겁니다. 오늘 역사를 보다 100회 특집과 함께 해준 스픽에서요 T1 선수들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영어 표현으로 함께 배우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 이상혁 선수가 제가 같이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기를 탁 누르면요 이렇게 할 수가 From 있어요. winning, 이겨서는, 이기면은 all the time, 항상, 늘. From winning all the time, 매번 이기기만 해서는. 또 연습해 볼게요. 이겨서, 매번 승리를 통해서. 이기기만 해서는 From winning. 성장할 수 없다.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스피킹 하세요 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from winning, 발음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매번, all the time. all the time, 매번, all the time. 제가 이거 실제로 시험해봤거든요. 다른 단어하거나 발음 틀리면 이게 못 넘어가요. You don't grow from winning all the time. You 매번 don't 이기기만 grow. 해서는 성장할 수 수 없다. 없다. 이제 다 붙여서 해볼게요.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매번 이기기만 해서는 어려운데요? 성장할 수 없다. You don't grow from 뭐였죠? 이렇게 틀리면 틀렸다고 You don't 알려줍니다. grow from winning all the time. 틀리면 트입니다. You don't grow from winning all the time. 너무 잘하시는데요. 고마워요 이상혁 선수. 그리고 페이커 선수뿐만 아니라요 캐리아님 같은 경우는 stay true to yourself, 나다움이라는 게 나다워야 된다. 그리고 구마유지 선수 승리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 I can achieve anything. 이런 다양한 선수들의 진짜 내가 생각하는 승리로 향하는 중요한 길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배움의 길이 있으니까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시고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T1은 지금 게임계에서 한국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선수들도 엄청난 스타들이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들한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죠.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제가 그 영어에 좀 한이 맺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어학을 잘하는 경우는 좀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을 못해서 영어를 못한다 생각이 들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스틱을 접하면은 스틱입니다, 선생님. 스틱은 낙틱이고요, 선생님. 틀려야 트인다고 하셨잖아요. 틀려야. 그래서 이제 언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틱이 아닙니다. 스픽. 스픽을 접하면은 자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영어, 하지만 정작 나는 못하는 영어. 그래서 맨날 시기 질투만 해왔던 그 영어, 본인이 시기 질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스픽과 T1과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형님들께서 100회 특집을 할 때 정프로님께서는 맨하튼 프로젝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기겁을 하시면서 그건 아니다 라고 교수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뭐 어벤져스, 젠틀맨 리그, 저스티스 리그가 아닌가, 굉장히 다양한 전공 교수님들이 오셨는데요. 이번에 2부에서 진행해 볼 내용은요, 이러한 역사와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국가를 만들면 어떤 국가가 탄생을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나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국 임시정부, 보다 임시정부입니다.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자리가요, 각 팀을 의미합니다. 고고학, 프랑스사, 독일사, 영국사, 스코틀랜드사, 우리 유로 고고학 팀 계시고요. 그리고 중동학, 중동 이스라엘, 중남미, 동남아 이렇게 해서 자원부국 팀 계시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팀이 한국 고대사, 일본 고대사, 중국 고대사, 한국 고대사, 고려사 이러니까 아무래도 동아시아 팀이 될 것 같고요. 다학부 팀, 건축공학, 지리학, 인더스 고고학, 이집트 고고학. 그래서 한 팀이 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보다 임시정부의 내각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인물과 자리를 얘기를 하시고, 그 인물이 만약에 내각 구성원이 됐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사를 보다 2, 베스트셀러죠? 요게 1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승리를 하는 팀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의 그래도 구성 요소 중에 이제 가장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당선시키셨다, 3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국무총리를 당선을 시키시면 2포인트를 얻게 되고요. 내각 장관을 선정을 하시면 1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테크놀로지야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근데 꼭 왜 대통령제 국가를 하셨죠? 왕국을 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손들로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부,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행정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기가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다 보니까 여기를 장관님을 한 분 바꾸겠습니다. 백년지대에게 교육부 장관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요 내각을 구성하는데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으신 팀이 승리팀이 되게 되는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상의할 시간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방부 장관을 우리 팀은 이 사람을 추천한다. 이 역사 속에 있던 이 인물은 나라 국방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 없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시키면 보다 임시정부의 국방은 안전할 것이다. 뭐 이런 추천을 하는 거고요. 뭐 대통령을 추천하실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역사상 이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추천한다면 이 나라는 훌륭한 리더십으로서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역사 속 인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후보는 각 팀이 한 분씩 내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선정이 되면 여기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상의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해서 지금 투표권을 가진 사람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 표를 받으시면 이제. 와, 정말 다양한 역사 속 인물들이 막 소리가 들리고 있어. 자, 시간이 없습니다. 보다 임시정부가 위기입니다. 빨리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끝났습니다. 오! 뭐 하십니까 자, 지금? 자원부국팀 벌써 후보 선정 끝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하는 거죠 지금 일단 대통령. 아니, 8명 다요. 8명 다요? 아유 8명 다.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추천한 이유가 너무 명확하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너무 진지하셔. 다들 너무 진지하셔. 와, 무려 5분을 드렸는데 지금. 대부분 중국사야. 아니, 너무.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앉아서 팀을 만들어서 과제를 내주신 적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께서 직접 이게 낫지 않아요? 하면서 토론한 건 아마 진짜 오랜만이 아니실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자, 보다 임시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포인트가 걸려있는 대통령 추천과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에서 먼저 대통령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팀. 네, 좋습니다. 다학부 팀. 전륜 성왕 아쇼카 황제를 추천합니다.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륜 성왕 아쇼카 황제를 추천합니다. 일단 다학부 팀에서는 한자로 아육 왕이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한자로 쓰지 못해서 전륜 성왕이 되기를 원했다. 추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쇼카 황제는 우리 아까 잠깐 나왔던 인도의 뭐 여러 힌두교, 불교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존경하는 인도의 대표적인 성왕이자 개인의 생각에는 최소한 우리 아시아의 성왕, 특히 이제 불교의 이념을 중시하는 그 전륜 성왕론을 이제 따랐던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왕이 아닌가 생각해서. 왜 대단한 왕이셨죠? 일단
인도의 국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강력한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왕으로 추정돼요. 형제 중에서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또 젊었을 때 그 폭력적인 이런 정보광조 그것을 스스로 후회하고 반성했던 인물로서 인도의 유명한 석가모니 같은 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거의 성인의 어떤 느낌이었다면 뭐라고 할까요? 젊었을 때는 악동이었지만 본인이 스스로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나중에 최소한 아시아사에서 존경받는 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대통령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픔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보왕조를 통해서 폭력성도 띄었지만 나중에는 성왕으로서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셨던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던 지도자였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잘못은 많이 하셨군요. 예. 과거가 좀 있으세요? 많은 사람을 죽이긴 했었습니다. 젊었을 때. 많은 사람을 죽였군요. 예. 죄가 좀 있으시네요. 조금 약해. 알겠습니다. 다학부 쪽에서는 아쇼카 왕을 후보로 올리셨습니다. 자원부국팀 누구를 올리셨어요? 저희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아케메네스의 쿠로쇼 고레스. 보통 대왕. 고레스 대왕.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분은 일단은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인류 최초 인권 선언문이요? 인권 선언문입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가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줬던 해방의 왕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원전 539년에 유대인들을 바빌로니아 유배에서 해방시켜준 지금의 이스라엘을 가능하게 했던 너희들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그래서 유대 지방에 돌아가게 했고 제2성전을 건축하게 해줬던 왕이고요.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지역에 모든 사람들을 평온하게 해방을 시켜줬던 정말 위대한 왕이죠.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만들면서도 이 억압받던 민중들은 해방을 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위대했냐면 그리스인들이 원래 그 페르시아와 대국교였잖아요. 이분의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만들 정도로 키루스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그분의 자라서 왕이 되는 과정들 그다음에 교훈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후대에 가르쳤던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손색이 없죠. 아쇼카 왕보다는 훨씬 낫죠. 쟤는 안 졌죠. 쟤는 안 졌습니다. 쟤는 없어요. 네, 쟤는 안 졌어요.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유럽 고고학팀.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하는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아마 이분만큼 중요한 비전을 제시한 분은 아마 없지 않나. 이건 뭐 투표를 하나마나. 그 다음에 이분이 아쉽게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꼭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왕 중의 왕 예수를 추천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친숙해 아닙니까? 지금 유로메나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시는데요. 왜 우리 그게 왜 우리 동네 분을 뺏어가요? 왜 밑장을 왜 빼가요? 밑장을? 갑자기 예능으로 가셨는데? 여기에 약간 문제제기를 좀 해보자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수가 여기 후보에 오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후보가 다 나온 다음에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지금 뺏어갔습니다. 이거 좀. 저희 당이에요, 저희 당.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 저희 당이에요, 저희 당.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밑장을 빼갔어요, 밑장을. 여러분 그냥 재미로 보셔야 돼요. 자, 동아시아 팀 후보 네, 내시죠. 저희 동아시아는 뭐 역대 위대한 황제와 제왕들이 많이 후보에 올랐지만 많은 고민 끝에 저희는 세종대왕을 치트키가 나옵니다. 이거 아니 근데 한국 고대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뽕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세종의 업적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많은 사람에게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실천됐어요. 대마도도 정벌하고 사군 육진도 개척해서 그렇죠. 우리의 영역을 확고히 하는 그 역할을 무리 없이 했어요. 그런데 대마도 정벌하고도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너희 먹고 살 길 죽게 해서 삼포를 개방해서 평화적으로 호해하게 하고 사군 육진에서 여진하고도 또 하게 해서 공존 공생의 실천성을 가장 잘 보여요. 영토는 확장하면서 분쟁은 마무리하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을, 그 다음에 우리의 질서 체계를 하기 위해서 음악까지 정리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중국사를 하면서도 세종대왕의 그 행보를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보통 이제 육아경전에서는 새로운 제도와 음악과 예약을 만드는 것은 성인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세종은 그거를 굉장히 의식하고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되면서 새로운 조선의 중국과 별도의 패러다임과
계획을 만들려는 그런 거대한 야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한자에서 독립된 독자적인 우리의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너무 당대 사대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거의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위대한 군주이자 지도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세종대왕은 당뇨예요, 당뇨. 당뇨라서 오래 못해요. 세종대왕님을 그 직책으로서 대왕으로서 아주 충실하실 것 같고요. 아니 예수도 말을 못 만들었어요. 전령서왕도 마찬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오늘 저기 스폰이 스픽인데 한글로 통일돼 버리면은 스픽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후보 4명을 다 올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후보 검증의 시간이라서 공격도 가능하고 방어도 가능하고 보충도 가능합니다. 근데 공격하기 애매한 2명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어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격이 안 돼요. 왜요? 나이가 너무 어려. 대통령이 40살은 돼야 돼요. 40살. 나이 제도가 있습니다. 네, 40살.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이가 너무 어리면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40살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리 오래 살아도 37이에요. 네. 최대 수명을 계산해도 예수님께서는 37. 네, 37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에 대한 반론 네네,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뭐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 건 아니고 보다 지금 시국입니다. 보다라는 국가의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국 시조는 다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전제가 예수님이 일찍 요절하셨으니 그에게 이 자리를 비롯 가능성을, 잠재력을, 기회를 준다 그러는데 역사학에서는 가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역사에 if가 없다. 근데 역사에서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은 아니지만 조건.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한번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된 이유는 그 제자들이 2000년 동안 로만 카톨릭이라는 체계 속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존재이지 신앙적 존재와 체계적 존재는 달라요. 지금 동아시아 팀의 공격이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각이 전부 다 제자로 구성될 수 있다. 지금 이런 걱정하셨거든요. 십상치가 될 수 있어요. 십상치가.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식량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누가 했어? 식량만 아니 풀어내겠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온난화 다 문제 없고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은 흙수저예요. 맨발로 올라왔잖아. 세종대왕도 위대하시지만은 태어났더니만 아버지가 왕이다. 개별적 역사 사실에 근거한 이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성 자체가 아주 확정적으로 결론난 인물이 아니거든요. 로마 쪽에 타키트스 학 쪽의 기록이 엄연히 남아있는데 왜 역사성을 의심하시죠? 이게 남아있죠. 남아있지만 그 예수가 실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예수 그 자체인지 사실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것이 대통령감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대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논의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화제의 화제성이 있다. 인물이고 화제성. 지금 4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결국 모든 토론의 주인공은 한 분으로. 사실 나이 제한이 없으신 그 석가모니도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장관 쪽으로 이제.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역사 속의 인물로 쳤을 때 가정했을 때 예수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 국가는 단일 신 외에 믿으면 무조건 안 되죠, 안 되죠. 종교의 자유는 없죠. 이 국가의 대통령은 이제 종교의 자유는 일단 없는 겁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 국가는. 그래서 아쇼카 황제가 다종교를 인정했던. 다종교 인정하는군요. 예. 아쇼카 다종교 인정. 했지만 다종교는 인정.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하면은 종교의 자유는 이제 포기하더라도 그분이 사셨던 팔레스티나에 총성이 멎을 날이 없잖아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두 분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 대신에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죠. 일단 저기 고레스 왕은 문제가 있는 게 대통령은요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전쟁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되는데 고레스 왕은 사카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의 여왕한테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그러한 유고를 만들어서 나라가 휘청할 수 있다. 과연 이런 분에게 우리 나라 맡기시겠습니까? 그거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고레스 대왕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중에 전사를 하는군요. 자, 근데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국가가 굉장히 작은 범주를 통치하려고 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름 이제 넓은 꿈꿉니다. 제국을 꿈꾸는 국가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의 가장 큰 약점은 제국을 경영한 적이 없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 나온 다른 분들은 다 제국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국주의는 지향합니다. 제국주의는 지향하는군요. 우리는 평화롭게 단일 국가로서 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겠다. 패권적 제국주의는 지향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목수셔요. 기술을 아시는 분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이과 요즘 말하는 융합형 인재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저기 원래 지환이 목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영적인 것을 전파하고. 근데 어렸을 때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집을 나갔어요, 집을. 목수시면 건설부 장관이나 이쪽에다 추천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융복합 인재다 이 말이지,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의 요즘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비전을 제시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종합하고 해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이제 검증된 인물을 저희는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진짜 저 혼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 계신 보다 국민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교적 아홉. 편향성을 좀 확인해 주세요. 저까지 10분이에요. 이 10분이 투표를 합니다. 절대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국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쇼카 왕. 태어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폭력성을 띠면서 좀 이제 확장성 제국주의를 했지만 나중에는 반성을 하고 정말 좋은 성왕으로서의 활동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과거 이슈, 많은 학살 이슈가 좀 있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고레스 페르시아의 대왕께서는 최초의 인권 선언문을 발표하시고 뭐 유대인과 바빌로니아를 해방시키고 굉장히 다양한 업적을 쌓으셨지만 약간 국가 유고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좀 위험성을 안고 계시고요. 화제성 넘버원 예수께서는 이 나이지안과 이 문제는 이 국가가 보다 임시기 정부가 탄생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어야 되는 종교의 자유가 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세종대왕께서는 다양한 능력과 이 확장성도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이제 건강 이상설. 그 당시 평균 기대 수명으로는 네네. 무난한. 그리고 작은 국가밖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대통령이 선발이 될지 9분의 투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쇼카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웃어 드시면 안 돼요. 아쇼카. 안타깝습니다. 아쇼카가 표입니다. 자, 이번엔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오, 괜찮은 것 같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두 분. 오, 두 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성적. 고레스 대왕 투표입니다. 그 민망할까봐 일부러 들고 그러는 건 안 돼요, 그냥. 자, 이번엔 화제성 넘버원. 예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보다 임시정부 괜찮을 것 같다. 하나, 둘, 셋. 오, 역전이 나왔어요. 종교적 편향성이 있어요. 역전이 이거. 나왔습니다. 기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상황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보다 임시정부의 수반이 돼야 된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표가. 이건 진짜 국뽕했습니다. 반칙 아니야, 반칙 이거. 고레스 모르죠? 몰라, 고레스가 누군지 몰라. 아유, 우리나라 세계화가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 분들 문제야. 왜 자기네 사람을 안 치고 예수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훌륭한 나라의 수반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분만한 분이 또 없고 이 별명이 왕중왕인데. 자, 그러면 투표 결과가 4대 3이니까 결선 투표를 한번 가시죠. 결선 투표를 하시죠, 이제. 이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프랑스식 투표 방법은 과반으로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후보 2명을 올려서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투표입니다. 아까 원칙이 종다수로 이해하고 했는 거지 그런 원칙은 안 정했던 걸로 아는데. 보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표는 한 번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세종대왕. 죄송합니다, 예수님. 자, 두 번째 국무총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무총리는 그러면 대통령을 배출한 동아시아 팀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국무총리 후보군이 참 많았는데요. 어떤 후보들이 있었죠? 참고적으로 저희가 장량, 장거정 또 수많은 인물이 나왔지만 저희가 다수로 뽑은 사람은 제갈량입니다. 제갈공명이요. 이거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나요? 굳이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갈량입니다. 일단은 후보의 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토론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로 고고학 팀은 저희는 비스마르크를 뽑았는데요. 비스마르크는 이제 보통 별명이 철혈제상이라고 그러죠. 그 양반이 이제 독일 통일이 독일 민족에게 절대적 과제였을 때 그런 큰 일은 철과 혈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철이라는 건 군사력이고 혈이라는 건 전쟁이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때 이제 철혈제상이라는 별명이 붙는데 통일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평화주의자로 바뀌어요. 이 유럽에서 독일이 일체 패권을 추구하지도 않고 독일 외에 다른 나라들끼리 분쟁이 있으면
자기가 앞서서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 분쟁이 생기면 독일 통일이 다시 와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현실주의적이고 아주 냉정한 정치가죠. 정치가로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을 다 갖춘 그런 정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세종대왕을 보필하기엔 제가 보면 딱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고대의 세상의 최고봉 제갈량을 이렇게 후보로 추천했다면 근현대 최고의 총리 후보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2인자 중에 이런 분이 없어요. 게다가 왕을 보좌했던 총리잖아요. 죄송하지만 말이 안 통합니다. 스픽을 이용하면 되죠, 스픽을. 그리고 이제 비스마르크가 우리가 뭐 군사, 막 정치만 얘기하는 사실 최초의 사회복지제도를 시작한 사람이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세요. 의무교육도 시작한 이 사람이고요. 아마 영국에서 아마 가장 인정하는 독일인 그 사람 비스마르크일 겁니다. 현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 제도의 정말 많은 부분을 비스마르크 때 이미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독일이 최초로 하는데 그걸 비스마르크가 입법을 해요. 그러면 자원부국팀에서는 어떤 후보를 올리시겠습니까? 저희는 필리핀의 7대 대통령 라몬 막사이사이. 막사이사이. 다들 아실 텐데 일단 뭐 일국의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좀 격하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국무총리라고 하면 이 목적이 내치, 이게 국가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여 상당히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후쿠발랍이라고 필리핀의 농민 반랍이 있었어요. 그 농민 반랍을 안정적으로 진압을 했고 그리고 필리핀의 민주주의,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민주주의를 상당히 정착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그게 이분의 이름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국무총리란 자고로 내치. 대통령은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국무총리는 이 국가 내부의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렇죠. 안방 살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내부의 내란으로부터 상당히 안정시키고 나라 상당히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일단 대통령 세종대왕이 보시기에 시각적으로 편해요. 가장 아시아 계통이라서. 아니 그럼 제갈량이 더 그 논리를 말씀하시면 언어도 통하고. 마지막 다프팁. 자, 그 국무총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사실 어떤 정치체의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산하에 있는 여러 부서들을 다 총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재다능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멋있는 사람이면 좋아요.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이면 네임밸류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람세스 2세 또 올렸습니다. 아니, 람세스 2세가 국무총리 후보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람세스 2세라고 하면은 뭔가 전사 뭐 이런 이미지만 갖고 계실 텐데 이 람세스 2세는 일단 67년 동안 제위에 있었어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생겨도 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이고 더불어서 이분이 정말 다재다능해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전투를 직접 출진해가지고 뭐 승리로 이끌기도 했었고 또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놀라운 전술적인 융통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 당시 람세스 2세가 통치하던 이집트가 가장 부유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히타이트와 이집트와의 대결이 결국에 끝나지 않고서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을 성과로 읽어냈습니다. 카데시 대전 이후에. 그리고 동시에 또 이분이 또 굉장히 능한 분야가 있어요. 선전술이에요. 국내적으로도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잘 선전을 했었고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대외적으로도 선전하는데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진짜 세종대왕이 되셔가지고 람세스가 국무총리가 되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올해가 이집트와 한국의 수교 30주년 되는 해예요. 저희 연구소에서 엄색해. 자, 아니 그렇게 잘나면 왜 국무총리 합니까? 대통령 하지 자, 그렇게 잘하신 분이 뭘 국무총리? 제가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30주년 기념을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기념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때마침 요거거든요. 요게 세종대왕과 람세스 2세가 앞서고 있는 사진입니다. 총리 내정설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종대왕의 파트너로는 람세스 2세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막사이사이께서는 몇 년도 때 1950년. 1950년대 유로공학팀에서 비스마르크요. 19세기죠? 네, 19세기 말. 자, 그리고 람세스 몇 년이죠? 람세스는 제위에 오른 것이 기원전 1279년입니다. BC죠? 예, BC. 1200이면은 대략 3,500살 정도, 그렇죠. 3,300살 정도 되네요. 3,300살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국무총리한테 중요한 그 덕목이 연륜 아니겠습니까? 미라 상태로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힘든 거 아니에요? 야, 여러분, 이게 역사를 보답니다. 국무총리 후보가 약 3,200년에 걸쳐서 지금 후보가 나왔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후보가 이래서 뽑혀야 된다라고 우리 국민들께 어필을 하셔야 되고 저 후보는 안 된다라는 논리도 괜찮습니다. 다만 굉장히 과해졌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으시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갈량 팀이 아직 어필을 못했기 때문에 제갈량 팀의 어필부터 듣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많은 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국무총리감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들을수록 제갈량의 위상이 견고한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24살 융중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제갈량이 40대 후반에 유비를 만났을 때 사실 제가 제갈량이라면 당연히 조조에게 가서 공명을 얻고 높은 관직을 얻을 것 같은데 가장 열악하고 그런 유비가 직접 자신을 3번이나 찾아왔던 그런 것을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서 유비를 주군으로 삼았던 이 삼고초려는 정사에 그대로 전해지는 이야기고요. 그가 훗날 출사표를 작성하면서 그 삼고초려의 이야기를 직접 쓰면서 그 주군에 대한 충의를 다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말했던 이 시대에서 천하 삼분지계다라는 천하 대세관을 그가 제시하고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적벽대전에서 연합군을 구성하는 외교 전술을 보여주게 되면서 끝내 적벽대전의 승리를 이끌게 되고 소설에서 보여주는 신산 규모는 사실 거의 대부분 허구이고 진정한 제갈량의 면모는 사실은 유비가 죽은 이후에 그 상황에서 이 촉한을 견실하게 다지면서 유비가 죽으면서 정사에 이런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대의 능력은 조비에 비해 10배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 만약에 내 아들 유선이 부족하거든 그대가 이 촉한의 나라를 취하시오. 그런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어리석은 유선을 보필하면서 바로 승상으로서 대상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오정원에서 죽는 순간까지 주군을 보필했던 그 역량 그리고 남쪽 지형 바로 남만 지역을 경략하며 7종 7금의 그런 포용과 관대함을 보여주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그의 출사표 2번째 말한 대로 죽는 순간까지 이 몸을 다 바쳐라고 했는데 결국 야전에서 오장원에서 죽음을 맞으면서 그 모든 면모는 사실을 정사에서 제갈량을 말할 때 그에게 부족한 것은 오히려 전쟁에서 종종 패했던 거고 진정한 것은 국정의 내실을 다지는 그 역할이었다. 사실 제갈량이 비견할 만한 인물이 또 있을까 그런 저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론 있습니다. 반론.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스코틀랜드사의 이상동 교수님. 제갈량은 적벽대전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무속 논란이 좀 있어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칠성단의 동남풍은 그 허구 소설이고 동남풍은 이거 정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 번 점을 치는 장면이 나와서 그거 안 되죠. 연희의 내용은 안 됩니다. 우리 역사학 분들께서 연희 내용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제갈량 상당히 좋아하고 그가 했던 말도 그렇지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갈량은 일단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인 뭐죠? 잘 모르시는데. 논리 부족 들어왔습니다.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않네요. 넘어가시죠.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왜요? 3번 찾아가서 바로 유비의 책사가 되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박에 승상이 되었다. 유비 밑에 40대, 50대 막 공무원들이 질비한데 아니 나중에 보면 20대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실제로 관우랑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형이라고 안 부른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다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결정적인데 결국은 촉은 망했습니다. 망한 총리. 망국의 재상이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촉은 망했지만 제갈량의 업적과 그의 역사는 동아시아 전체 2000년간 쭉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막사이사이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받고 바로 공격 들어가네. 훌륭한 필리핀 기틀을 다지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가치가 그럼 과연 필리핀 후대로 이어졌냐 이렇게 보면은 비교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제갈량은 소수민족 탄압을 합니다. 소수민족 탄압을 했어요? 7종 7금. 그게 지금의 그 동남아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산속에 있는 약한 애들을 왜 털어? 그 힘에 조조를 맞서야지. 강약, 약강.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무자비하다. 이게 제갈량이다. 트럼프 시대 미중 전략 경쟁에 지금 우리 한국의 국무총리를 중국 사람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이제 15% 관세 협정 겨우 맞췄어요. 정답 교수님, 중국 사람 아니고요. 역사 속의 그 모습, 그 힘을 가지고만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세종대왕님이시잖아요. 이거는 국제 정세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거. 역량으로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네, 박 소장님. 그러니까 제갈량 진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자기 이름만 남겼어요. 정치적 유산이 사실 없습니다. 촉한은 사실 금방 망해요. 결과적으로는 촉한을 망하는 데 있어서 제갈량이 기여한 바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반면에 람세스 2세는
예, 이름도 길이길이 남았고 또 이집트 문명도 람세스 2세를 기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아, 부국을 유지했어요. 반론을 드리면 그 카데시 조약도 람세스 2세는 승리했다고 하지만 히타이트에서 나온 그쪽이 문서에는 이겼다고 했죠. 예, 완전히 반대여서 람세스 2세 어찌 보면은 기만술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좀 제기를 하자면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카데시 대전은 이집트 쪽의 기록만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차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카데시 대전 이후에 16년이 지나서 맺어진 평화 조약 협정문입니다. 이 평화 조약 협정문은 이집트와 히타이트 양쪽에서 교차 검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전투 자체에 대한 히타이트 쪽의 기록은 사실 아주 명확하게 남겨져 있지는 않고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승리했다. 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대체적으로 정식 승리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게다가 람세스 2세는 그렇게 자기가 승리했다고만 주장하지 않아요. 되게 인간적이고 사실적인 면이 있는 군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전투 과정 중에 실수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스파이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다 기록돼 있어요. 굉장히 진솔하고 이 아주 솔직한 기록은 승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 이제 들어온 정보가 있는데요. 람세스 2세 굉장히 부국을 유지하고 전투적인 능력도 상당하고 본인의 욕망도 굉장히 강하고 본인의 기록을 굉장히 좀 예쁘게 포장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는 걸 봐서 이거 쿠데타에 이게 욕심이 이 세종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람세스 2세를 처음부터 왕으로 리더로 안 뽑으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의 애초부터 출신 성분이 왕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파라오가 돼서 왕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리더로 만들지 않으면 그럴 위협성은 없다. 그럼 받아들이는군요. 알겠습니다. 너무 비스마르크가 잊혀진 것 같아가지고. 깜빡했습니다, 비스마르크. 예.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다른 후보들이 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세종대왕이 대통령인데 또 동양계를 국무총리로 한다. 그 너무 이제 한쪽 평양, 그렇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한쪽으로 밀린다. 람세스 2세는 동양계가 아닙니다. 람세스 2세는 그리고 이제 반유대주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아니 예수할 때부터 좀 이상했어. 반유대주의가 나오고 있잖아. 거기다가 막사이 유명한 분이지만 젊은 세대한테 너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비스마르크는 비교적 최근에 군사하면 군사, 사회복지하면 사회복지, 교육하면 교육, 소위 못한 게 없거든요. 국제얘기도 너무나 잘했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비스마르크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지금 아무도 얘기를 사실 못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너무 훌륭하니까 오히려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철혈재상이라는 것은 명암이 뚜렷한 겁니다. 국가적 확장성을 위해서 국민은 피 흘릴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한국민들은 비스마르크를 되게 잘 알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 비스마르크 빵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친숙하다. 이 시대에 맞는 후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람세스 2세 아까 그 반유대주의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그 구약 성서가 만들어낸 일종의 선전의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문명은 외국인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면 전부 다 잘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아시아 계통 중에서 이집트에서 총리의 지위에 오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적이고 굉장히 관용적인 그런 문명권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이집트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하나 질문은 독일의 향후 나중에 군국주의로 가는 국가의 방향성에 비스마르크가 상당한 영향을 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이 되고 나서는 완전 평화주의자로 바뀌어버려요. 그 과정에 유럽 국가들과 상당한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독일이 이제 국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통일 같은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에 워낙 반대가 많으니까요. 진짜 전쟁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었어요.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이 얘기하실 때 모든 분들이 이미 알 거라는 전제로 얘기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토론이. 왜냐면 저는 항상 역사를 보다가 처음 듣는 분들에게도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할 때 다른 유럽 열강들은 독일이 통일되면 우리 다 망한다. 다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통일을 못하게 해라 라고 하니까 비스마르크가 이럴 때 굉장히 강한 외교 좀 능력을 보여주면서 다른 국가와의 긴장도 가져가고 전쟁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평화적인 재상으로 변했다. 라몬 막사이사 이 지금 총리 후보는 이렇다 할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의 확정적인 거 아닌가요? 일단 결정타를 드리면 이름부터 보십시오. 모든 어려움을 막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런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더 제가 추가를 드리면 이때 당시에 1950년대잖아요. 전후 동남아, 미국이냐 소련이냐 니네가 이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라라고 했는데 비동맹 운동이 동남아에서 시작이 됐어요. 인도네시아가 주도를 했고 그 주도를 할 때 뒤에서 영향력을 막 미치던 나라가 이제 미국
미국이었겠죠. 자유진영으로 들어와라라고 할 때 막사이 사회가 미국의 편을 들어서 동남아 사회, 이 동남아 사회는 확대해서 보면 아시아 사회거든요. 아시아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동남아 조약기구라는 것을 만들다. 지금 현재 아세안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치뿐만이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지역 질서를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모 대학 앞에 가면 아주 오래된 맥주집 비스마르크라고 있는데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망했습니다. 간곡하게 교수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무지성적인 발언은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사이 사이만 보면 좋은데 그 다음 필리핀 되는 거 보면은 우리 보다 왕국이 오래 가려면은 과연 저런 분이 필요할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필리핀이 망하게 된 거는 막사이 사회 때문이 아니고요. 그 뒤에 한 20년 뒤에 등장한 마르코스라는 인물 때문에 망하게 된 부인과 거죠. 그렇죠.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렇군요. 좋습니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로 뽑았지만 이제 내각은 직접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삼국지 빠인 거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갈량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근데 이것이 난세의 시기에 전쟁을 통해 균형 잡힌 국가로서 뭔가를 만들어갈 때는 모르겠지만 소수민족 탄압설과 망국재상설 결국은 망하는 국가 어차피 망하는 쪽 이렇게 갔을 때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함이 조금은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혈제상 너무나도 훌륭하게 다른 국가와의 균형을 찾으면서 독일 통일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의 100년, 200년 이 대계를 준비하신 분이다.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문제점으로서는 결국은 그것이 군국주의의 씨앗이 되지 않았냐. 다 만들어서 군인들한테 넙죽, 황제에게 넙죽 이 상태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냐. 1차 대전의 시발점이라는 어떤 논란. 사실과 다릅니다. 독일 전공하신 윤영선 교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런 논란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사이에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람세스 2세 타고난 전투적 능력도 있고 선전 능력도 본인을 홍보하는 능력도 대단하고 부국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특화된 이런 인물인데 이게 좀 세종대왕을 뒤엎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드는 그런 이제 위험성.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총결가 된다면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라몬 막사이 사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치에 특화돼 있고 굉장히 사실은 못 살고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좀 전달해줬던 상황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정말 역사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필리핀 역사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인지도가 화제성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만 세종대왕을 보필해서 양지의 세종대왕이 계신다면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사람은 라몬 막사이 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MC님 최고예요. 저는 진짜 보다 임시정부의 안녕을 바랄 뿐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세 번째 블록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 자원보국팀에서 얘기를 해주시죠. 국방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그 남미 독립운동을 이끈 산마르틴으로 정했습니다. 스페인 정복 시기에 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정복은 가장 늦었지만 결국은 아르헨티나에서 크리올로 태어나서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이후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 독립을 돕고 또 이후 북진해서 페루의 독립을 돕고 저기 산마르틴이야말로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전략성에서 그리고 크리올이라는 어떤 억압받던 그런 사람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올은 이 신대륙에서 태어난 스페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스페인 정복을 이제 아르헨티나가 당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2세, 3세로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을 그렇죠. 크레올이라고 하는데 그 신분을 이겨내고 본인이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이뤄낸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넓은 남미를 독립을 시켰던 업적 산마르틴이었고요. 유로국어학팀에게 저희 쪽에서 모시는 후보는 굉장히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본인이 극과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국방은 그러면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많이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서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분위기 이상해지네. 네, 잔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영국, 프랑스 얘기 나왔지만 잉글랜드에 정말 나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영웅 잔다르크. 잔다르크 등장합니다. 아니 근데 잔다르크는 실제 전투에 나가서 프랑스를 구한 구국의 전사잖아요. 영국을 마지막으로 이긴 케이스예요. 약간 내부 분열이 일어났는데요. 이러고 아니 나라 지키는 짱이죠 이분이. 잔다르크 후보를 올려주셨고요. 동아시아 팀
저희는 뭐 모든 추천 인물들이 압도적이지만 분위기상 탕평책인 것 같아서 저희는 국방부 장관으로 칭기스한을 추천합니다. 와.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야, 징기스칸이 국방부 장관 되면 우와. 우리 영토가 우와. 보다가 정복 국가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다는 어떤 국가가 될지 모릅니다. 이 장관님들과 총리와 대통령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다학부 팀에서 후보 올려주시죠. 이제 국방부 장관 하면은 뭐니 해도 전투력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징기스칸 괜찮은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역사상 괜찮은 장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뭐 이를테면은 뭐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있고요. 고대 장군들이지만 뭐 한니발 같은 장군들도 있어요. 뭐 비슷한 카이사르도 훌륭한 그렇죠. 장수였고. 네. 근데 이 모든 장수들이 롤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있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휘관으로 평가받는 알렉산드로스. 를 저희는 국방부 장관으로 알렉산드로스가 있었군요. 올리겠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로스도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강국들이랑 싸웠습니다. 사실 징기스칸은 그냥 거의 그 당시에 이 모든 초원지대가 약간 제국의 공백지였거든요. 징기스칸 쉬운 곳만 털었다. 그냥 뚫고 간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이랑 싸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병력으로도 효율적으로 변수를 운용을 해가지고 승리를 쟁취했죠. 자, 지금 동아시아팀 칭기스칸 무주공산론 지금 등장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플래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13세기 세계는 칭기스칸이 위대한 것도 물론 맞는데 동시대에 비견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그 힘을 보여줬는데 사실 칭기스칸의 정복의 상당 부분은 항복과 투항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복한 경우가 많고 초기에 호리즘처럼 강력하게 저항하는 경우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는 개미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사실은 투항하고 항복하는 경우는 평화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제국을 만들었죠. 징기스칸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살자 살인자의 가장 기반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호라이즘이 반기를 들고 사신의 목을 베어버리는 바람에 너희들은 살아있는 뭐 식물 하나 남기지 않겠다라고 공격을 했던 것이 징기스칸의 악명을 좀 많이 높였죠. 그런데 지금 근데 다학부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 뭐 너무 약한 상대들만 상대한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생각하십니까? 이제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징기스칸의 가장 강력한 맞서로 호라이즘을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호라이즘은 그 위치에 존재했었던 과거의 제국들과 비교했을 때 국력이 현저하게 적은 정치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 이전에 사산조 페르시아라든가 파르티아라든가 더 이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이 만약에 그때까지 존재했다면 징기스칸은 거기 못 돌파하지 이겼을 것이다. 못했다. 중앙아시아 못 넘었다. 못 넘었죠. 또 가정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대전에서 해전이 중요한데 해전에 취약합니다. 징기스칸의 해전에 취약하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하. 그러니까 문무를 완전히 겸비한. 게다가 알렉산드로스가 항상 정복만으로 그 지역을 정복한 건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올 때는 전투 없이 들어와요. 일찍 죽었잖아요. 30대 죽었잖아요. 정윤 교수님 경고. 징징대는 표현 안 됩니다. 저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물론 실무형 장관을 뽑는 것이지 장군을 뽑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전쟁용을 뽑는 건 아니죠. 장관으로서 가져야 될 동목이 뭐 실무형 그런 거가 중요하긴 한데 그거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이 통치권자, 통수권자의 의지를, 비전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2인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1인자가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방부 장관의 1인자가 등장하는 순간 이건 마음이 꿈틀거릴 수 있군요. 그렇죠. 우리 현대사에서 많이 봤잖아요. 좋습니다. 네, 조보정 교수님. 잔다르크가 과연 말씀하신 어떤 그 근거나 내용하고 부합하는지는 장수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장관, 군령과 군정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본다면 징기스칸은 자기 종족, 몽골 초원의 모든 종족을 통합해서 하나의 목표를 제시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을 해서 그 포용성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세금 없는 하나의 대원 제국의 토대를 만드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어떤 전략 전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징기스칸의 모습이죠. 민원정 교수님. 지리적으로 산마르티는 남미 자체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대서양을 끼고 있는 나라인데 태평양을 끼고 있는 칠레와 페루의 독립을 육지로 또 바다로 전략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독립을 시켰고 근데 산마르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텐데 왜 남의 나라의 독립을 도와준 거예요? 남미 자체는 같은 남미라는 동지의식과 동시에 이권에 따라
갈라진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산마르틴은 독립을 시키는 자기가 욕심을 내서 자기가 다 차지하고 리더가 되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네. 다 독립시켜준 다음 자기는 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서 독립을 시키고 3,000m 고지 안데스를 넘어서 이웃나라로 가고 다시 사막을 건너서 페루로 가서 독립을 시키고 각 나라가 자립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러니까 전략과 리더십과 지휘 능력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그럼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렇죠. 쿠데타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쿠데타의 위험이 굉장히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권 소장님, 네. 일단 전략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메리카 대륙은 포함되지 않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통치권을 만들어낸 인물은 사실 알렉산드로스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쿠데타 위험 말씀하셨는데 네네. 알렉산드로스야말로 정말 쿠데타 위험이 없는 인물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권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전투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전쟁광이군요? 알렉산드로스는 권력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후계자조차 세워놓지 않아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군들이 다 제국을 갈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자기가 통치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군주,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 뭐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리더가 있으면 당연히 그 리더십에 부합할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장관 배틀이 너무 지금 치열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을 그 지역의 여성들과 혼인까지 시킵니다. 알렉산드르 항명 사태가 있었잖아요. 부하들한테 항명 사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죠. 부하들의 의의를 받아들이고. 저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여러 역사상의 사건들을 봐도 군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인 군에만 있어야 한다. 다른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훌륭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도 징기스칸과 알렉산드로스는 탈락입니다. 언제든 이건 칼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잔다르크와 아르헨티나의 산마르틴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우리의 국방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잔다르크는요, 현장 지휘관의 역할로서는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매스미디어에 활용을 할 때는 너무 좋을지 몰라도 장관으로서의 자리는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르헨티나의 산마르틴을 국방장관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소외 지역에서 계속 장관이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거 뽑는다고 진짜 무슨 장관 되는 것도 아니고 저 교수님들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4시간을 녹화를 했는데 지금 아직 국방부 장관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댓글로 한번 이야기를 받아보고 그 뒤에 그 댓글에 나온 인물들을 우리 교수님들 모시면서 한번 또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를 잘할 만한 사람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부국 팀에서 저희는 말 그대로 여기 우리 네 팀 중에서 가장 소외의 팀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면 뭐 징기스칸, 잔다르크 한 번씩 다 들어본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산마르틴 장군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저희들도 같은 팀이지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외교부 장관도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추천하는 인물은 1961년부터 1971년까지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한 우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국적은 이제 그 미얀마고요. 그때 당시에는 버마였겠죠. 이분의 가장 핵심 업적이 뭐냐?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한 분입니다. 직접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했죠. 그때 자칫 하면은 3차 세계대전이 그렇죠. 3차 대전이 갈 뻔한 거를 소련이 쿠바에다 미사일 놓고 미국 본토로 발사를 하려고 할 그 찰나에 이분이 가서 중재를 해서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영화로 봤을 때는 그냥 막 굉장히 막 치열하게 하다가 결국은 이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처럼 약간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렇죠. 이 사무총장이 각 국가의 정상들을 만나서 3차 대전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어쨌든 3차 대전 그 세계 질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한 인물이죠. 아니 근데 아마 이 우딴 사무총장을 모르는 분들도요. 이때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 때 이 쿠바 미사일 사태 때문에 핵전쟁 위험 그리고 3차 세계대전 위험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결국은 미국의 어떤 결정 막 이런 내용만 부각이 됐었는데 우딴 사무총장이 직접 대표들을 만나서 중재를 통해 외교를 통해 3차 대전을 막았다.
이거 굉장히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그냥 뭐 이걸로 결정하시죠. 다른 분들이 그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유럽고고학팀 후보 내주시죠. 저희는 메테르니시라고 들어보셨죠? 그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 체제가 들어서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유럽이 혁명 이전으로 다시 구체제로 돌아간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빈에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하죠. 그러니까 왕정으로 다 복귀한다 뭐 이런. 구체제로 돌아가는 네네. 거죠. 그리고 프랑스도 다시 이제 부르봉 왕가를 부활시키기로 하고 그걸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었었던 유럽 보수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정치가였었죠. 역사를 퇴행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긴 한데 그다음 아니 그러긴 들을 필요 아니, 있나요? 제가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교력을 평가한 네네. 거죠. 네네네. 근데 어떤 외교력을 여기서 발휘를 했나요? 프랑스 혁명으로 혼란스러워진 유럽, 이 유럽을 다시 과거로 돌려서 다시 질서를 찾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외교력만 보겠는데 나폴레옹이라는 공공의 적, 무시무시한 적을 제압하고 왕정으로 복귀한다는 모두의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모였는데 어떤 외교력이 필요한 거죠?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 인물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나폴레옹이 제거되고 나서 사실 완전 유럽은 힘의 공백이 생기고 이게 더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알렉산드르 1세가 파리까지 온 상황이고 또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그래서 막 유럽이 서로 약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각 지역마다 이제 그럼 다 프랑스의 지배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또 나라를 만들고 어떤 정책을 가질 것인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또 한 번의 전면전이 일어날 수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중재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힘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때 만들어진 빈 체제가 30년 이상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복고주의 아니면 정통주의 이게 퇴행으로 보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이 복잡하고 정말 힘의 공백이 생긴 이 상황에서 유럽을 거의 유일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통화시아팀. 저희는 춘추전국 시대 그 장기 분열과 갈등의 상황에서도 각 국가의 열국들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후대 역사학자들이 이들을 가리켜 제자백가 계열 가운데 육아법과 도가 다양한 게 있지만 이들을 가리켜 외교가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됐어요. 도가, 법가 이런 것처럼 외교가가 있었어요? 예, 제자백가 외교가라고 명칭을 하게 됐는데 이들이 했었던 이 외교 전술을 가리켜 훗날 합종연행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바로 그 합종연행책을 이끌었던 장이와 소진이 바로 대표적인 외교가고 그 기나긴 춘추전국 시대에서 그 외교력을 보여줬던 탁월한 인물인데 한 사람만 그래도 꼽는다면 그의 그 외교력 때문에 심지어 5개, 6개 국가에 재상을 역임하면서 외교력을 보여줬던 장이를 꼽겠습니다. 반응이 안 좋아요, 근데. 왜냐면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외교가로서 어떠한 역량을 보여줬다. 뭐 일화라든가 뭐 업적을 얘기해 일화 주시면. 중에 유명한 것은 이 사람이 각 열국을 오가면서 협상과 중재를 하고 갈등을 줄이는데 그럴 때 외교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균형 감각하고 이제 언변이에요. 심지어 젊은 날 장이가 모종의 절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가 돼서 곤장을 맞고 형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거의 실신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정신을 잃었다가 사마천사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장이가 눈을 뜨자마자 했던 말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보, 내 입은 무사하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입은 움직인다. 예, 자신의 능력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학부팀. 외무부 장관이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른 국가들을 상대하는 것이잖아요. 이 보다 국가는 사실 신생국이에요.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을 상대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강대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 있어요. 이러면 뭐 보너스 들어가죠. 게다가 이제 언변 말씀하셨는데 언변도 뛰어나고 언어 능력도 매우 뛰어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언어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개인적인 매력도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나올 것 같았어. 클레오파트라를 파문파탈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줘.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다 로마 측에서 쓰여지거든요. 로마 측에서 얼마나 큰 위협을 느꼈으면은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많은 좀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냥 예전에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서는 그냥 그런 예쁜 모습 뭐 이런 것만 강조했다면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균형 외교를 잘 그렇죠.
줄타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근데 많이 물론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이제요 그게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져서 이집트가 영향이 되지 않아서 로마에게 패배했지만 그 직전까지 이집트는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로마와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외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가 침대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그것도 다 사실은 로마 측의 기록입니다. 아, 로마 측의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군요.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카이사르 앞에 나타날 때 모습을 보면 외교부 장관이라기보다는 로비스트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로마 측 기록입니까? 로마 측 기록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은 사실은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에게 접근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단순히 성적인 어떤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비밀리에 접근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서로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이거 안 보이는 데서 몰래 만나?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농심 클레오파트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우리가 무지성 발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역사학자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 쪽에서 클레오파트라의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어요? 이집트 측에서는 근데 파라오를 묘사할 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진 않았고요. 다만 꽤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맨날 이집트 얘기만 해가지고 네네. 저 여성 티오로 저 한마디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저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추천하고 싶어요. 두 명이나 추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러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표도 못 얻었어요. 저희가 지금. 염승기 교수님 자비를 좀 내.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실은 외교의 대명사로 뽑히는 정말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의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에 가서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된 것들이 많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면 자랑 한번 뭐 일단 엘리자베스 추천해 여왕은 섬나라했던 영국을 세계사에 우뚝 서게 한 어떤 기초를 닦은 그런 여왕이고요. 특히 개척자 정신을 발휘해서 뭐 미국의 버지니아라든지 이런 데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일단 평생 독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그러면서 전 유럽의 많은 남심을 흔들면서도 균형 있게 영국의 여왕 자리를 지켰고 또 매력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키가 175cm였대요. 호리호리한 몸매에 온갖 유럽 국왕들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영국을 위해서 자신의 외교력을 끝까지 유지한. 그럼 세종대왕 이용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외교부 장관보다는 제왕적 면모가 좀 보여줘서 일단 두 분이서 저희 통합 후보 한 분 올리시죠. 저희 딱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우단을 한 번 더 서포트하는 의미에서 관료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은 청렴 결백해야 되죠. 그래서 우땅의 이름이 딴인데 딴이 사전적 의미로 클린, 깨끗한.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미스터 클린이었어요. 아주 완벽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제 끝났죠, 이제 저희들이. 외교부 장관 정했습니다. 네. 물론 춘추전국 시대의 장의,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정말 훌륭한 외교력으로 많은 곳에 재상을 누렸다. 하지만 부인한테 한 그 한마디. 여보 나 이분 괜찮아. 가벼웠습니다.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메테르니 외교부 장관 후보. 우리 보다국을 퇴행시킬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보 둘을 내셨던 다학부 팀은 물론 정말 훌륭합니다만 여왕의 어떤 이 면모가 외교부 장관의 면모보다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봐도 정말 이 외교적 분쟁 해결에 있어서 큰 업적을 이루었던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61년부터 71년 유엔 사무총장이 셨던 우단 장관을 제가 외교부 장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마르틴 후보 1포인트 얻으셨고요. 자, 그다음에 우단 총리, 우단 사무총장 2포인트 얻으셨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한 분 한 이후에 시청자 투표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이게 대결이라는 건 흥미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도 좀 돋아주기 위해서 마지막 저희 후보인 법무부 장관 4포인트를 걸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장장 4시간 넘게 토론 배틀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도 못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승리한 팀은 커피 상품권을 드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다음번에 막장 토론이 있습니다. 그게 메인이라 사실 거기서 우승하신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제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못하고 있어서 4포인트를 드릴 테니까요. 후보부터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보고팀에서. 중남미 여러 나라가 의회에서 남녀 동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성이 없으니까 무조건 여성이라는 이유로 뽑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은 있으나 자리를 찾지 못한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남녀 동수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다라는 나라에서도 적절한
그 법무부 장관 후보로 과테말라의 여성 원주민 인도 운동가인 리고베르타 멘추를 추천합니다. 와, 이거 뭐라고 리고베르타 멘추. 계속 되니까 막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막 계속 뽑아준. 과테말라라는 국가도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뭐 익숙한 국가는 아니에요. 리고베르타 멘추는 이 1960년부터 96년까지 과테말라 내전 기간 동안에 이 원주민들과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사실 중남미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역이 다 있는 곳이에요.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의 지배가 끝나고 독립할 무렵에 다 몰려왔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할 무렵에 기독교 아랍인들이 다 몰려왔고, 정말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가 있는 곳에서 정작 그 땅의 주인인 원주민들이 억압과 핍박을 받고 제대로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을 때 이 리고베르타 멘추가 바로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웠고, 또 스페인의 이 당시 과테말라의 이런 독재자를 고발해서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어떤 자질이라고 한다면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정치적인 리더십과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리고베르타 멘추가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로국어팀에서 후보 내주시죠. 저희는 아무래도 신생 국가이고, 뭐 저희가 대통령이 뽑힌 걸로 봐서는 법치 국가인데 네네.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현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민법이라는 법을 갖고 있는데, 그 민법의 모태가 되는 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로마법. 예, 네네. 바로 그 로마법을 편찬하신 유스티니우스 황제를 보다 공화국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황제 출신인데 기꺼이 장관직을 맡겠다고. 괜찮으시답니까? 예. 본인은 황제는 한번 했기 때문에. 와, 근데 유스티니우스 대제의 로마법은 정말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할 정도로 지구 위의 법 중에 가장 유명한 법이 로마법이 아닌가. 그다음에 본인이 한번 집대성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어떤 뭐 새로운 법안들을 법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변화하기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런 취지로 이제 후보하셨습니다. 황제 자리보다 법을 더 좋아하셨어요. 저희 조법종 교수님 계신데. 지금 인물들을 보면 세종대왕 빼고는 약간 지명도가 좀 떨어지시잖아요. 인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적어도 요직은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 보다국 얘기를 할 때 못 들어봤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이 유스티니우스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제 지명도는 확실히 올라가겠다. 좋습니다. 쿠데타 위험했어요. 쿠데타. 법무부 장관은 쿠데타 얘기 힘들어요. 자, 동아시아. 네. 그 저희 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적 지지가 이 법을 집행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법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법을 집행이죠. 집행하는 존재거든요. 예리하십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가장 우리에게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판관 포청천. 아니, 많아요. 실제 인물이에요? 그럼요. 대중적 지지가 이미 다 확인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환호에. 대중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당에서 송으로 넘어가면서 사회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이해 충돌이 있고 네네. 소송이 빈번하게 되면서 이 포청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는지 그야말로 신화적 존재로까지 남을 정도로 너무나도 동아시아 문화에서 법을 제대로 집행했던 판관 저는 포청천. 당연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어떤 재판,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판관 포청천은 어떻게 했길래 판관의 이름이 이렇게 후세까지도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법이라는 것은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백성들은 억울하게 법에 솔대를 받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포청천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성문화된 법률에 따라서 고관대작이라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던 걸로 유명하고, 특히 민법 말씀하셨는데 송대 특징이 바로 민사소송들이 많아요. 빈번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억울한 사람들의 그거를 많이 집행해서 유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송이 융성하고 부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민사소송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탐관오리라든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일도 많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법대로 처리를 해서 유명해지신 게 판관 포청천이군요. 알겠습니다. 고등법원 판사로 아주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다학부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실 겁니까? 인도의 제2의 석가모니로 불리시는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인도 초대 법무부 장관이요? 예, 그래서 원래는 불가촉 천민이셨습니다. 브라민들이 공부하는 거기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소년이셨는데 그때 어깨너머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시고 실제로 박사학위까지 따시고 인도의 초대 헌법을 제정하셨는데 여기 다 훌륭하신 법 집행 이런 위인을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그저 가난한 게 아니라 수천 년 인도의 문제였던 이 오래된 카스트 제도의 문제를 적극적인 사회 보장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으셨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인도의 어떤 관습적인 문제 이것까지도 오랫동안 연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법학계에서도 뛰어난 학술가로도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인도 초대 법무부 장관인 암베티카 박사님을 좀 추천합니다. 김영준 교수님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인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조회수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계급 사회가 없어졌다라고들 많이 이제 내부에서는 얘기한다고는 해도 아직도 많이 이제 잔재가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직업적 계층이 아니라 지역적 계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인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가촉 청민이면은 정말 인도에서는 굉장히 경시되는 쪽의 부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서당 같은 데서 이제 글을 처음으로 깨치신 거죠. 서당 바깥쪽에서 줄을 당기면서 안쪽에 있는 우리로 치면 예전 양반 자제들의 부채질을 하셨던 높은 신문을 옆에서도 못 가니까. 예.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우리로 치면 주자가래처럼 그런 인도의 관습법도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그 유럽 학자와 인연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진초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못 살고 가난한 사람에서 그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면서 뭔가 이제 신분 예. 상승을 하게 되는. 예.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는 힌두교의 체계 내에서 인도를 개혁시키고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는 걸 때문에 실제로 불교로 전향하셔서 제2의 석가모니로 불리시고 아까 우리 잠깐 불교가 쇠퇴했다고 하는데 히말라야 지역뿐만 아니라 현대 인도인들도 새롭게 불교를 이분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의 한 20%는 다시 불교도가 되고 있어요. 아, 다시요? 예. 여지껏 내 팀의 후보 경쟁 중에 지금이 제일 선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으로서는 더 이상 뭐 갈 곳이 없을 것 같은 유스티니아누스가 있고. 근데 제가 유스티니아누스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분이 좀 실책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아테네 아카데미아를 이분이 폐쇄했어요. 아카데미아는 오랫동안 그 엄청난 지식을 쌓아온 교육기관이고 연구기관인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약간 기독교적인 어떤 이제 종교적인 편향성이 있어가지고 고대 그리스의 지식이 이교도의 지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폐쇄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더불어서 결국에 동로마가 쇠퇴하게 되는 밑바탕인 군대 내에서의 비리 그에 대한 처벌을 이분이 되게 완화시켰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뭐 처음에는 뭐 헌법 잘 제정하시고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법 적용이 조금 해이해지지 않을까. 사실 동로마 제국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소노마 제국 멸망 후 1000년을 더 가잖아요. 네네. 1000년 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1000년 제국의 기틀이 무엇일까? 군사력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 법의 기틀 닦은 분으로서 이분의 업적은 뭐 제가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단 이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과테말라 리고베르토 멘추께서는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 인권운동에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이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인권 변호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뭐 다른 쪽에 약간 더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스티니아 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법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법무부 장관은 집행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장 쪽으로 가시는 게 그때는 맞지 입법 않을까라는 사법이 통합이 돼 있었죠. 조금 생각이 들었었고요. 자 그리고 인도 초대 법무장관께서는 제2의 석가모니로 불리실 만큼 정말 신분 상승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루어낼 수 있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셨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 사람이라면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판결 내리겠구나. 그리고 우리 보다국에도 좀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 판관복청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공정한 판결. 완전 드라마의 힘이에요. 드라마의 힘. 4포인트를 추천을 잘보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정말 웃자고 한 거예요. 정말 웃자라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스타벅스 상품권은 우리 동아시아 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너무 죄송한 게 전체 배틀을 통해서 후보자로서 옳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토론 배틀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몇 시간 정도를 해야 돼서 다 못 보여드린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저희가 이 토론 배틀 저희가 질문지가 꽤 많아요. 6, 7개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총 예비 문제까지 하면 10개도 가능한데 1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토론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 보기를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이 당연히 이거다라고 얘기를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 나는 더 괜찮은 게 있다라고 하면 더 괜찮은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어필을 잘 해주시고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 팀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뽑은 질문은요. 역사 속에서 만약 유튜브가 인류 역사상 쭉 함께 존재해 왔다면 가장 성공했을 컨텐츠는 무엇일까? 자, 1번 이순신의 전쟁 브이로그. 이순신 장군께서 전쟁 브이로그를 찍으셨다면 유튜브가 대박 났을 것이다. 2번은요. 공자의 인생 명강의. 여러분의 시간을 바꾸는 100분. 그래서 공자님이 강연을 했을 때. 자, 그리고 3번 진시황의 24시간 황궁 라이브 캠. 우와. 4번 마르코폴로의 세계 여행 블로그.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선점한 팀이 그 번호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결정이 되시면 팀께서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 번호로. 저희는 1번 하겠습니다. 1번. 자, 먼저 1번 나왔습니다. 유로고고학팀에서는 1번 이순신 장군 전쟁 브이로그. 저희 3번. 동아시아 팀은 진시황의 24시간 라이브 캠입니다. 4번. 아, 나왔습니다. 자, 자원부국팀에서는 4번 마르코폴로의 세계 여행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학부팀에서는 공자의 인생 강의. 남는 거? 이게 훨씬 더 대박 터질 것 같다 그러면 그거 해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고르셨던 자 유로고고학팀 이순신 장군의 전쟁 브이로그. 그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45전 사실 못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은 무조건 이기고 한 번도 우리 배가 가라앉은 적이 없어요. 명랑해서 보세요. 저게 몇백 척 가라앉아버려요. 야, 이거는 게임도 정말 신나는 게임인데 더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전에는 또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여진족을 또 녹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북쪽 오랑캐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배만 보는, 해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풍부한 컨텐츠로 승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지 않는 전쟁만큼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반드시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진짜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거북선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네요. 스토리 자체가 드라마틱합니다. 나의 죽음을 병사들에게 알리지 말라.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아마 그때가 최고 시청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다음 팀 어떤 팀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여러 지역이 다 모였을까요? 세계 곳곳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곳의 역사를 알고 싶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요즘에 지속 가능성을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방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고꾸라질 염려도 없고. 1000만 회 찍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컨텐츠. 그렇죠. 그럴 염려도 없고 지구촌 구석구석은 우리가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고 또 변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같은 지역을 가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폴로의 세계여행 블로그는 지속 가능하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빠니보틀, 곽튜브 뭐 이런 분들 보면 그 여행 정말 그냥 가서 여행하고 즐기고 좀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년째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반박 예. 아, 잠시만요. 반박은 좀 아니다. 일단 다양한 전공자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전 세계를 다 다루고 계신데 마르코폴로 같은 경우에는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책이 한 230개국 정도를 다녔다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를 다 커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다의 정신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아, 저희 정신을 알고 계셨군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동아시아 팀. 네, 저희는 뭐 진시황제에 대해서 하는데요. 벌써 6개 카테고리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진나라의 왕위에 올랐던 이 소년이 친권을 장악해가면서 바로 위대한 군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야말로 매일 브이로그로. 아, 죄송합니다. 그 과정은 방송에 안 나오고요. 24시간 황궁 라이브입니다. 이미 되셨고 황궁 직캠입니다. 네. 기원전 220년에 이제 황자가 돼서 네네네. 첫 번째 제국을 수립하고 이 제국을 통치하는 통일 정책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시황제가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이듬해부터 2년 간격으로 평균 5번의 천하 순행을 다녀요. 사실 오늘날 유튜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행의 바로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마르코폴로인데? 아, 마르코폴로도 그렇죠. 시황제도 바로 천하 순행에 대한 일정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진시황제는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서 불로장생을 꿈꾸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신선이 되고 불로장생이 될 수 있는 모든 양생술에 대한 것들을 매일 했기 때문에 궁금해요. 그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브이로그로 소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먹었는지, 진시황이 그렇죠. 먹은 거에 대한 그 궁금증. 그 단약에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또 내단 외단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실제 일상에서 보여주면서 바로 2100여 년 전에 그 신비로운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유사의약품 조심해야 돼요. 좋아요 안 누르면 죽일 것 같아요. 첨언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사가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실제 시황제가 죽은 이후에 74년 이후에 시황제 무덤과 병마용객이 지금 출토되고 발굴되고 있는데 그가 군주에 즉위하면서부터 그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제 무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매일 우리는 브이로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을 간직한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이제 시황제의 황제의 일상이 얼마나 호사스럽고 무엇을 먹고 그 일상에서 무엇을 입고 또 어떤 사랑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신소에 대한 이야기가 또 포함해서 아마 많은 유튜버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약 조건이 걸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연령 관람가가 아닙니다. 19금 제한이죠. 수위 조절을 해서 라이브 캠이라 수위 조절이 아니 가리면 회원에게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못 걸러가지고 남은 게 이제 공자였는데 공자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요즘에도 굉장히 많은 유튜브 클립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피라미드 건설 과정이죠. 예, 대피라미드 건설 과정. 예, 이 대피라미드 건설 과정은 사실 다양한 컨텐츠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이를테면은 나중에 이게 한 20-30년 걸리는데 쌓고 나서 타임랩스로 보세요. 얼마나 그게 근사하겠어요. 다이나믹하고. 보통 지어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걸렸을 거 생각이 20년 돼요. 걸려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단순히 건축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행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보는 그 먹방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양의 식량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화스러운 식사가 제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경쟁하는 게 조회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안한 이 사건들,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 이 쿠팡의 대피라미드 건설 과정은 압도적으로 조회수에서 유리합니다. 왜요? 왜냐?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 유튜브 영상이 제작이 됐거든요. 누적 조회수 차원에서 누적 조회수 2,500년? 아니 4,500년이죠. 4,500년? 4,500년이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꼭 브이로그로 해야 되나? 그냥 압축해서 한 2시간짜리로 만들면 충분할 것 같은데. TV에 가끔 나오는 초록 해서 완성 이런 느낌. 남성택 교수님, 이 영상이 있다면 20년 동안 보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 왜냐면 건축공학자께서 아니라면 절대 아닐 테니까 건축공학자 입장에서는 대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20년의 과정 궁금하십니까? 아마 첫 번째 구독자가 돼가지고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그걸로 내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된 다음에 대학원생들 시켜가지고 계속 구독하게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요. 네. 이 배경으로 사진 찍은 유명인사가 많아요. 나폴레옹도 거기 가서 폼 잡고 또 사진 같은 초상화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나오는 콘텐츠가 뭐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 뒤 배경이 너무 똑같아요. 마르코 폴로는 쭉 다니면 바뀌잖아요. 굉장히 시간상으로는 누적 조회수로서 압도적인 장점이 있는 대피라미드 건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게요 또 경쟁 유튜버들이 또 많거든요. 이게. 여행 블로그 사실 마르코 폴로 책이 대부분이 터프이 많거든요. 뒤에 가서 봤더니만 아니더라 또 분명히 이러다가 시험이나 몰락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의 그 업적은요 독점이고 다른 유사 유튜버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견적이 안 나옵니다. 게다가 흥행 이런 걸 떠나서 국가관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관 따지시면 안 되고요. 진시황 24시간 황봉 라이브에서 진짜 이 장면은 무조건 1억 뷰 나온다. 딱 한 장면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꼭 꼽는다면 진시 황제가 자신의 황제능을 만드는 곳에 가서 그 건설 현장에 가서 어떻게 부장품을 소장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서 직접 보는 그 장면이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전 아마 지금 우리 떠올려봤습니다. 시대에 떠올려봤습니다. 유로국악팀 어떤 장면일 때 최고점 딱 찍겠다. 아무래도 노량해전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죽음 알리지 말라. 그거는 아마 최고 조회수 나올 완전히 거야. 그냥 아니 최고 조회수는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원봉팀 어느 장면을 베스트 장면으로 올리시겠어요? 몽골 초원 쪽으로 지나가는 장면이요. 몽골 초원 지나가는데 찍고 있는데 저 뒤에 징기스칸 들어가는 장면? 그렇죠. 몽골 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간 거 맞아요? 그게 안 갔어도요. 이게 다 조회수가 올라가게 허위. 자, 이집트 대피라미드 건설 과정 딱 한 장면을 뽑는다면? 대피라미드를 다 쌓고 그 마지막에 캡스톤이라고 하는 요 자그마한 피라미드 형태의 돌을 올리거든요. 직접? 근데 그때 올릴 때 아마 왜냐면 이 피라미드 건설이 2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20년 동안 이 채널을 봐온 시청자들이 모두 다 보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끝인 거죠. 다 들었는데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어떤 콘텐츠를 찍더라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다학부의 4,500년 대피라미드를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 한 장씩. 고맙습니다. 와, 저기 있습니다. 한 장이 다학부에서 한 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한 장이 남았는데 이 한 장은
꼭 뽑아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실는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보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리인분이 올라오실 시간이라 자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더운 여름 T1과 함께 한 스픽으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내가 좋아하는 T1 선수들과 직접 영어 공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